작년에도 아마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고 또 이 자리에서 한 차례 대면으로 마스크를 쓴 채 만나 뵌 분들도 있을 텐데 작년에는 서양 미술사 부분을 다뤘었죠. 근데 올해는 특히 이 현대 미술을 특히 20세기 이후에 전개되는 그 여러 양상들을 어떤 뒤에 잘 안 들리시나요? 그렇구나. 예. 제가 이게 노래방 아니면 마이크를 잘 안 잡아가지고 이렇게 습관이 안 돼서 계속 내려가는데 혹시 뒤에 계신 분들 잘 안 들리시면 이따가 또 말씀을 해주세요. 계속 이게 손이 내려가더라고요. 예. 20세기 이후에 미술들을 좀 이렇게 순차적으로 소개하는 강좌가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오늘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까지 진행을 할 텐데 사실 이 현대미술은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술사라고 하기는 약간 조금 어폐가 있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미 벌써 2021년, 21세기가 넘어와서도 벌써 20년이나 지났죠. 21세기의 5분의 1이 벌써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한 세기를 되돌아보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여건이 갖추어졌고 또 거기에서부터 파생된 여러 담론들이 새롭게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고 있죠. 여러 국제 비엔날레 등을 통해서 특히 소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현대미술사를 하면 아무리 적게 해도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하더라도 이게 최소한 10회 진행되는 강좌고 제가 오늘도 가져온 요 PPT를 보니까 요 타이틀 포함해서 421장이더라고요. 이미지가. 정말 줄여서 가져왔는데 그래서 어차피 2회에 걸쳐서 현대미술사 전체를 커버할 때 모든 작품들이나 또 작가들을 보는 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오늘은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개요를 갖다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런 현대미술들이 이런 작품들을 볼 때 왼쪽의 이미지와 오른쪽의 이미지가 과연 동일한 작품일까 싶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 난맥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오른쪽에 저런 박스들도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입장, 변화된 입장이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관점들 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학으로서의 그 예술이 사실 현대미술에서 다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미술이라는 개념 단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그냥 총체적인 이미지 인문학이 되고 있죠. 그래서 왜 컨템포러리 아트에서는 그렇게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고 또 그 주제 안에는 어떤 것이 포함이 되는가, 즉 현대미술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쟁점들, 즉 이슈들을 좀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 서서 마이크 쓰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저도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저는 마스크를 벗을 것 같지만 시각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계속 써야 될 것 같네요. 다 비대면 화상 수업을 하다 보니까 집에서 편안하게 마스크를 벗고 하다가 마스크 쓰고 하니까 너무 힘드네요. 자, 일단 얘도 왜 예술작품이 될 수 있나는 이따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 우리가 미술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놓고 그것을 역사로 보는 미술사를 크게 구분을 하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아하는 명화들이 가득 차 있는 게 이제 특히 그 르네상스 이후의 근세까지 포함이 되는 원시미술부터 시작해서 고대 문화 그리고 이제 중세를 거쳐서 근세까지 오게 되죠. 그리고서 이제 근대 미술사가 형성이 되는데 이 근대 미술사를 나누는 기점은 뭐가 됩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1차 세계대전은 20세기 초에 일어나죠. 1914년부터 18년까지 일어나죠. 프랑스 시민혁명이 되죠. 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이 우리 인간 삶의 모든 부분이 거의 다 통째로 뒤바뀌게 됐던 거고 그러면 뭐 우리 사는 방식이 뭐 코로나가 이렇게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시민혁명이 과연 예술에서 무슨 영향을 줬을까요?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줬죠. 귀족에서 국민으로. 네. 그래서 그거하고 미술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요? 주제가 바뀌기. 네. 주제가 바뀌고 또 지금 우리가 미술하면 떠올리는 모든 제도들이 지금 생겨났죠. 자, 그 이전에 지금 딱 말씀하신 것 중에 귀족에서 사실 평민은 아니죠. 여전히 경제력과 정치력을 지닌 부르주아 계급들을 시민이라고 불렀고 그들이 귀족들이 누렸던 문화를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결국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끝나고 나서도 한동안 엘리트주의 그래서 이제 미술 하면은 막 천재들의 뭐 어려운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미술들이 아직도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는데 먼저 그 전에는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또 다른 여타의 여러 예술 분야들을 다루는 그 향유하는 계층이 왕과 귀족 그리고 교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주제들을 주문을 하죠. 그러면 예술가들은 우리가 지금 예술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춰서 그림을 제작해주죠. 즉 작품 제작의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선 주문하면 후 제작하죠. 거기에 맞춰서. 그런데 그런 대국이 다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예술 하지 말아야 되나? 아니죠. 이제 예술가들이 그 이전과 달라진 새로운 예술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추구하는 입장에 따라서 먼저 작품을 제작하고 그 다음에 후 판매하죠. 그래서 뭐가 생겨요? 갤러리라고 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수많은 사조들이 생깁니다. 그 시기를 변화된 모던 소사이어티의 속성, 모더니티를 드러내는 예술 안에서 그리고 이제 특히 미술 같은 경우 그것을 미술 내적의 문제에 보다 집중하면서 예술의 순수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모더니즘이라고 부르고 그게 양차 대전을 거치면서 완전히 미국 쪽으로 전세가 완전히 넘어오게 되죠. 미국의 거의 독주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컨템포러리 아트가 다양하게 싹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19세기에 들어와서 아까 이 변화된 주제 그 이전에는 역사, 신화, 종교 등등처럼 지배 계층들이 자신들의 그 권력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교훈에 전달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런데 이제 현실을 주제로 현실에서부터 직접적인 예술의 주제와 소재를 얻는 그런 리얼리즘부터 시작을 해서 색채의 자율성을 강조를 하거나 또 장식적인 아르노보 같은 평면적인 그런 장식 예술, 순수 미술보다는 이제 오히려 건축 디자인에서 많이 나왔고요. 또 큐비즘처럼 형태 자체를 갖다가 강조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스스로 규정하는 아트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입장에 따라서 불과 100년 만에 수도 없이 많은 사조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서 뭐 우리가 흔히 가장 이름들을 많이 듣고 좋아하는 뭐 모네니, 세자니니, 마티스, 피카소 등등의 예술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 고맙게도 누가 이런 거를 도식을 올려줘서 참 이런 데 써먹기가 좋아요가지고 그래서 이때 형성된 개념이 자, 아트라고 하면은 오랫동안 한 2000년 동안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서구에서는 2000년이 넘게 아트 그러면은 테크닉이었죠. 아트라는 말은 라틴어 아르스에서 온 말이고 그 아르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사용했던 테크네라는 말의 번역어죠. 아르스에서 아트가 왔으면 테크네에서 뭐가 왔어요? 테크닉이 왔죠. 원래 아트는 우리가 미술에서 제주 술자로 한자어를 쓰듯이 테크닉이었어요. 그런데 요 시대쯤에 들어서 아무리 멀리 잡아도 1747년에 박돼라고 하는 사람이 오자르라고 하는 말을 만들면서 그것을 번역하니까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미술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영어에서는 그걸 파인 아트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때 비로소 지금 우리가 아트하면 떠올리게 되는 미적 형식의 산물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런 개념들이 널리 이렇게 정착할 수 있었던 게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에 의해서 비로소 이제 근대적인 새로운 시대를 연 주체로서 개인인 각각의 나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게 되고 무슨 보편적인 미, 객관적인 미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주관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관적인 정서를 표현하면서 나타난 게 주정주의, 우리가 낭만주의라고 한자어로 번역하는 로맨티시즘이 나타나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실제 변화된 이제 들라크루아로 대표되는 프랑스 낭만주의 회화에서는 여전히 다루는 주제가 종교나 신화나 역사였죠. 그런데 쿠르베나 밀레, 도미에 같은 리얼리스트들 이제 우리의 사명은 예술가의 사명은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것들 특히 경험과학적이고 실증주의적인 태도가 예술에서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자리 잡게 되고 그게 이렇게 시대를 흐르면서 지금까지도 굉장히 중요한 현대 미술의 하나의 주제가 되는 거죠. 변화를 거치면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나의 시대의 모습들, 동시대성을 갖다가 작품으로 표현한 것이 로맨티시즘 뒤에 나오는 리얼리즘이 되고 자, 동시대라고 하는 것을 더 그 시간을 좁히면 뭐가 돼요? 순간이 되죠. 순간을 포착하는 게 외광파와 인상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들이 저렇게 새롭게 형성된 그 개념들을 통해서 보다 강조하는 바, 추구하는 바를 예술적으로 표명하면서 우리가 무슨 이즘 하는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프랑스 시민혁명이 1789년에 일어나는데 그 이듬해 독일에서는 칸트라고 하는 철학자가 판단력 비판을 쓰면서 우리가 지금 예술하면 떠올리는 이러한 그 개념들을 본인의 의도와는 별개로 그냥 전 유럽의 예술가들에게 제공을 해주게 되죠. 예술의 어떤 진정성과 진위성, 그 다음에 예술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것이어서 다른 영역에 부수적이거나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것이 성립이 가능한 것은 순수 형식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러한 순수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것, 그게 개인의 예술가의 창조성, 그렇게 만들어진 것은 독창적인 것이다. 뭐 이런 등등의 우리가 지금도 아트하면 가장 중요하게 떠올리는 개념들이 그때 비로소 보편적으로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티스트는 뭐가 돼요? 아티스트, 라이터 할 거 없이 전부 다 그렇게 무언가 창작하는 사람들을 author라고 하죠. 저자. 이제 크리에이터가 되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작품에? 서명이 본격적으로 거의 모든 작가들에게서 나타나죠. 그래서 무슨 영감을 통해서 상상력을 발휘하고 창조적인 능력을 발휘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미술에서 가장 중요한, 미술을 성립케 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처럼 받아들여지게 되고 그래서 아까 이런 미적 형식의 산물인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20세기 초 중반까지 이런 개념들이 계속 영향을 주고 실제 작품 제작에 영향을 끼쳤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컨템포러리 아트는 그걸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현대에는 무엇이 예술이 될 수 있고 우리가 현대미술이라고 부르는 건 무엇이냐. 자,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란 무엇인가 거기에서 비평가이자 저술가인 테리 스미스가 시각예술에서 이제 현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은 명확한 게 우리가 이미 익히 잘 알고 있는 모던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컨템포러리로 이행을 하게 됐다는 거죠. 2차 대전을 기점으로 해서. 그러면서 2차 대전이 끝날 때 1950년대 발생을 하고 1960년대 다양한 양상들이 이렇게 전면에 드러나게 되고 그 중에서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1980년대에 딱 정립이 됐다고 테리 스미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봅니다. 자,
1950년대, 즉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나타난 여러 그 예술의 양상들, 이 사실은 그 우리가 아방가르드라고 부르는 그런 급진적이고 실험적인 그런 예술들이 사실 초현실주의를 마지막으로 특히 유럽에서는 이제 나치의 득세에 의해서 특히 그 뮌헨 미술대학을 여러 번 떨어졌던 히틀러가 그때 좀 붙여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예. 그 당시 소위 우리가 뭐 피카소니 뭐니 이런 작품들을 지금 정확하진 않은데 16만 점인가를 전부 뺏어가지고 퇴폐 미술이라고 엔트 아르테테 쿤스트라고 낙인을 찍어가지고 인민재판하듯이 쭉 전시해서 이런 게 나쁜 미술이야라고 보여주고서 다 불태워버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남겨진 거는 사실은 상당히 소수에 불과. 16만 점이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20년대에 초중반에 나타났던 러시아야 이미 공산화된 소련에서 그 구축주의, 그 다음에 1930년대에는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자기들의 이념을 형상화했지만 서유럽에서는 이 초현실주의를 마지막으로 그런 실험적인 어떤 집단 예술들은 이제 전쟁의 상태로 들어가면서 완전히 탄압을 받게 되죠. 우리 같은 경우도 1930년대에 이제 그 1915년에 고희동을 출발로 동경미술학교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이제 대개 1920년대까지 인상주의를 중심으로 서구 화풍들을 받아들였는데 1930년대 중반 이후에 김환기, 유영국 등등이 다른 조형들을 갖다가 가지고 왔죠. 그런데 1940년대로 넘어가면서 일본이 또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딱 끊기게 됩니다. 그런 아방가르드 예술들을 히틀러가 그랬던 것처럼 나쁜 예술로 규정을 짓고 못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 김환기도 그 1940년대 초반에 활동이 뚝 단절이 되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들이 그 전쟁기에 접어들면서 전쟁에서는 뭐 중요한 게 무슨 조형 얘기하고 뭐 장식 얘기하고 색채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거의 실존의 흔적들을 남기는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런 전쟁 기운이 이제 일어났을 때 특히 이제 나치 독일이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열죠. 그 이듬해 피카소가 이제 그 만국박람회에 출품하려고 작품을 준비하고 있을 때 신문 보도를 통해서 자신의 고국인 스페인의 게르니카라고 하는 도시를 바스크족이 살고 있는 도시인데 독일 공군이 당시 스페인의 독재 정권이었던 프랑코가 끌어들여가지고 공군이 와가지고 그냥 다 작사를 내버렸죠. 그걸 듣고 격분을 해가지고 피카소가 자기가 준비하던 작품을 다 그냥 캔슬해버리고 제가 일부러 그래서 요 제작 일자까지 정확하게 가져왔는데 한 달여 정도 만에 이 엄청나게 큰 작품을 갖다가 만들어서 이 작품을 직접 보냅니다. 그러면서 전쟁의 참상들을 보여주는데 우리나라에서도 2000년도였나? 벌써 오래돼가지고 가물가물한데 예전에 63빌딩, 서울의 63빌딩에 갤러리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게르니카 완성작은 못 오고 이 게르니카를 그리기 위해서 피카소가 그렸던 수많은 스케치들을 몽땅 모아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대규모로. 그러니까 실제 요거 하나를 제작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텐데 이거를 위해서 만든 습작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짧은 시간에 저기에 전념을 해가지고 그랬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은 일단 형태들이 자 요거는 이제 피에타 도상을 아마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형태 왜곡을 시켰겠죠. 그걸 데포르마숑이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점처럼 요런 그 바탕에 요런 무늬가 있는 것은 실제로 저 사건이 낮에 일어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카소가 무엇을 통해 봤냐면 신문을 통해서 봤고 옛날에 신문 이미지들은 사진 이미지가 다 옵셋 인쇄라고 그래가지고 망점들이 반복되면서 전체 형태를 만들어내죠. 그거를 이렇게 시각화를 한 건데 어쨌든 이미 입체주의를 통해서 형태의 자유로운 형태
그러니까 실제 형태들을 왜곡을 시켜가지고 거기에서 독립된 자유로운 형태들을 만드는 방식이 워낙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러한 새로운 조형들의 형태들을 구성을 했고 저런 방식들이 우리나라에서도 2차 대전이 끝나자마자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5년 만에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저렇게 피카소의 조형적인 방식들을 우리도 작품에 투영을 합니다. 사실 피카소는 이 한국전쟁을 소재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것은 사실은 고야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고야의 작품을 마네가 그대로 차용해가지고 그렸고 그것을 피카소가 이렇게 그린 건데 하여튼 그때 그런 입체주의적인 방식들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형태 자체의 음영을 통해서 실제로는 굉장히 평면적으로 보이지만 그 형태들이 입체감, 볼륨감을 지니게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나중에 이목상 화백 같은 경우는 실제 존재하지만 나중에 전쟁 중에 사망해가지고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부재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이때 이렇게 구체적인 형상을 다룬 작품들도 있었지만 대개 저 시기를 거치면서 저 시기를 경험했던 예술가들이 만든 작품들은 구체적인 형상들이 없이 저렇게 재료의 재질감, 그 흔적들을 남겨두는 작품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화에서도 특히 박소보로 이렇게 대변되는 이런 작품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윤명로, 정상화 등등 이때 바로 저런 실존을 남기는 방식이 그 이전에 조형의 원리라고 해서 무슨 형태를 만들고 색채를 칠하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당시의 사조를 흔적을 남김으로써 어떤 특정한 형태를 갖다가 무너뜨린다고 하는 비정형을 앵포르멜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앵포르멜이 거의 이제 유럽 전체에 나타나게 되고 이 앵포르멜이 이후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미국에 우리가 잭슨 폴록으로 이름을 잘 아는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동안의 모더니즘에서 제일 중요했던 건 미술이 순수 형식을 갖추는 것은 바로 이 폼을 미술의 회화는 회화적인 폼, 2차원의 평면성, 조각은 3차원의 입체 덩어리 그런 것들을 갖추는 거였는데 그것을 다 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 특히 요즘에도 이렇게 특정한 형태가 없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단순한 추상 넓게는 추상의 영역에 들어가지만 그것을 이제 비정형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하나의 예술 사조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사실은 폼리스라는 뜻이지만 사조를 가리킬 때는 앵푸르멜이라고 하고 하나의 그 작품들의 경향을 이야기를 할 때는 폼리스 이렇게 부릅니다. 비정형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특정 형태를 완전히 부정함으로 하면서 특히 이제 그 거친 촉각적인 마디에를 통한 질감을 굉장히 중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후에 표현적 추상에 영향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브루털 아트라고 불리는 아르브리라든가 타시즘, 얼룩을 남기거나 또 코브라. 요 코브라는 요 뱀 코브라가 아니고 코펜하겐, 브뤼셀, 암스테르담의 예술가들이 모여서 만든 그 단체이기 때문에 그 앞글자를 따서 코브라라고 하죠. 근데 요 이미지는 제가 안 가져왔어요. 인터넷 뒤져가지고 저 코브라 딱 치면 뱀이 대가리들을 다 들고 있어가지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뱀이라 좀 그림도 잘 못 쳐다봐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향들이 그 이전에 유럽 본토에서 진행되었던 추상의 경향과 더불어서 함께 결합이 돼서 추상표현주의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이제 장 포트리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어디 도망을 가서 유대인 학살의 장면을 목격을 하고 완전히 그 트라우마 속에서 특히 사람의 형태, 얼굴 형태들을 인질 두상 시리즈로 유명한데 거의 눈, 코, 입 이런 게 없죠. 그런 형상을 갖다가 만드는 것들을 갖다가 다 파괴해버리고 특히 여기 같은 경우는 얼굴 형상도 아니고 우리가 화면을 보면은 여기에 칠해진 물감의 질감들만 느끼게 되는 거죠. 자세한 내용들은 다 좀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뒤에도 할 게 많아서. 그리고 이제 디비페 같은 경우는 바로
이미 1차 대전 때 사람들이 서구는 계몽주의 이래로 이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인류 역사의 진보를 이루었고 자기네 유럽 문명이 가장 발전된 문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발전의 결과가 뭐였어요? 결국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충격을 먹고 그 와중에 뭐 베를린, 쭈리히, 파리, 뉴욕 다다들이 전통의 반기를 드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는데 뭐 그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또 2차 대전이 터지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이제 2차 대전이 지나고 나서 미셸 푸코 같은 철학자는 이성 자체가 광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걸 비판을 하면서 듀뷔페 역시 그래서 이 정신병자나 정신병동에 가서 정신병자들이 그리는 그림들이나 아이들이 그리는 그림들을 일부러 보고 연구를 해서 그동안의 어떤 기획이나 형식 이런 것들을 갖추고 만들어내는 조형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일부러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특히 질감을 갖다가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뭐 여행, 이 작품 제목이 여행클럽인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는 이렇게 그 색채가 가미된 작품들을 해서 이렇게 입체물로도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코브라의 이론 중에 하나였던 에스보 요른 같은 경우 구체적인 형상이나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죠. 그러니까 칸딘스키류의 무슨 내적인 필연성과 정신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저런 작품들을 한 게 아니라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아마도 현실 같은 거를 다 부정을 하고 또 그 이전의 조형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미술 안에서 사용하는 재료 자체의 질감들을 갖다가 훨씬 더 강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앵코르멜이 한국전쟁은 끝나고 나서 즉 일본을 통해서 그동안에 들어왔던 서구의 그 미술을 이제 직접 나란하게 대할 때 앵코르멜이 제일 먼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다 어떤 특정 형태들, 대상성들을 갖다가 무너뜨리는데 그동안의 추상회화에서 해왔던 방식, 물론 그 영향도 받았겠지만 특정한 형태나 형식 같은 거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작가는 색채를 굉장히 강조하거나 어떤 작가 같은 경우는 질감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하는 촉각적인 예술 작품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프란시스 베이컨 같은 경우도 아까 피카소의 작품에서처럼 막 뒤틀려서 고통을 당하는 그래서 실제 고통당하고 입을 벌리고 있는 그런 고문의 장면을 묘사하는 것보다 저렇게 뒤틀리고 왜곡된 형태를 통해서 바로 그 고통이라고 하는 감각 자체가 전달이 되게 하는 거죠. 눈앞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이렇게 펼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거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작품으로 항상 대비가 돼서 유명한데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예술이라고 불렀던 이런 이미지는 사실은 초상 지금 증명사진과 같은 것이죠. 또 어떤 인물들을 남겨놓는 위대한 인물들을 남겨놓는 그런 건데 교황이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와 또 일반 정치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어떤 엄숙함, 고귀함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표현을 하고자 했는데 여기 베이컨은 그걸 모델로 이렇게 그리면서 길쭉한 화면의 형태에서 세로로 쭉 갈라져 있는 그 배경들을 보이고 형태도 갈라지고 요 옥자 대신에 전기 의자와 같은 형상에 앉아 있죠. 즉 20세기에 특히 2차 대전을 다 경험을 했던 작가였기 때문에 바로 인간 정신의 그 분열, 내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했고 특히 이제 이런 효과 같은 경우는 요 티치아노의 작품에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저런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자기 자화상의 모습을 보면 아무리 권투 선수들이 실력이 없어서 얻어맞춰도 저 정도로 얼굴이 망가지지 않겠죠. 네. 내면에 받은 그런 상처와 충격의 형상들을 저렇게 뒤틀린 형상으로 나타나게 되죠. 아예 우리나라 앵코르멜이 도입이 됐을 때는 되게 찍고 태우고 또 일부러 균열이 가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의 전통적인 방식 안에서 붓으로 형태를 그리고 색을 칠하는 것을 다 넘어가가지고 그러한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결과물들을 남기는 행위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뤘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박서보 화백이 이렇게 그 인터뷰 그 기록을 보면 그때 당시에 막 미대를 졸업해서 젊은 작가로 막 활동을 시작할 때
그 시기에 한국 전쟁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거라고 미술 교육밖에 없는데 전쟁 통해 또는 전쟁 직후에 그동안 해왔던 어법 안에서 뭔가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일단 그걸 하기 전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내가 살아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확인을 해요? 데카르트는 전쟁, 30년 전쟁 와중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는 어디인가 하면서 내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다지만 이때 예술가들은 먼저 일어나자마자 자기 살부터 촉각으로 경험했다고 그러죠. 내가 그래서 살아있구나. 그래서 저런 재료들을 촉각으로 경험하는, 즉 시각적으로 경험하는 작품들을 시각적인 구성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캔버스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거를 갖다 찍고 태우고 물감을 바르고 그것을 그동안 채색하는 방식이 아니라 촉각적인 방식으로 하고 보는 사람들도 촉각적인 재질감을 느끼게 하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실존의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앵코르멜이 처음 우리가 같이 현대에 나란하게 갔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 진실은 아닐지언정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얘기긴 하죠.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은 초토화가 되고 유럽에서 그동안 쌓여왔던, 전개되어 왔던 그 미술이 미국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1980년대에 국제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때까지는 사실 한 30년 동안 현대미술 하면 그냥 미국 미술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로 미국 미술의 독주가 이루어지죠. 일단 유럽에서 건너와서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이 추상표현주의고, 또 그러한 엘리트주의에 간발해서 나타난 게 팝아트가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을 거치면서 특히 이제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건너왔죠. 각 분야의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죠. 그래서 정치, 경제, 문화 이런 모든 특히 이제 경제 자본이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을 했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되게 이제 미국 자체 내에서의 미술들은 일단 주제 자체가 자기들의 거대한 대지를 풍경화 안에서 다루거나 또는 일상의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그리는 리얼리즘 계통의 작품들이 주로 제작이 됐죠.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게 호퍼 같은 작가들의 작품인데 1930년대에 들어서서 조금씩 그 신대륙으로 이렇게 건너가면서 교류를 하던 사람들이 전쟁이 터지니까 발이 묶이기도 하고 도망을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몰려들죠. 그래서 그때 유럽에서 맨 마지막 경향이었던 초현실주의 예술가들, 그리고 이제 추상의 경향의 작품들을 했던 예술가들이 넘어가면서 특히 뉴욕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의 그 당시 젊은 예술가들을 제자로 삼거나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그런 경향들이 미국 내의 자생적인 독자적인 하나의 예술 경향으로 성립하는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죠. 특히 이제 이 한스 호프만 같은 경우는 지금 작품 보면 거의 칸딘스키류의 1910년대 뜨거운 추상처럼 완전히 색채 추상으로 그려진 작품인데, 호프만이 자신의 화실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그 학생들을 가르쳤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촉망받았던 이 작가가 리 크레스너라고 하는 작가죠. 이미 본인이 미술대학을 나왔으면서 다시 호프만의 화실에 들어가서 배웠는데, 혹시 리 크레스너 이름 들어보셨나요? 페미니즘 할 때 리 크레스너 강조를 하는데 잭슨 폴록의 와이프죠. 본인이 가장 당시에 촉망받던 예술가였는데 술집에서 잭슨 폴록을 소개받아서 만나고 나서 얘가 좀 뭐가 될성 싶다 그래가지고 연상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잭슨 폴록을 그냥 뒷바라지하고 대스타로, 세계적인 미국 최초의 대스타로 키웠죠. 근데 이제 잭슨 폴록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니까 그때부터 다시 자기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근데도 잭슨 폴록 이름을 아는데 리 크레스너는 잘 모르죠. 그게 항상 남성 중심의 미술사로 쓰여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하여튼 호프만 화실에서 또 가장 촉망받던 이런 굉장히 애제자
시대였었지만 어쨌든 미국 추상 표현주의가 성립이 될 때는 자 아까 그 엠프르멜의 경영에서 영향을 받았던 즉 어떤 움직임 그 다음에 그 제작의 과정 이런 것들의 흔적으로서 남겨지는 그 안에 무슨 이미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흔적으로 남겨져서 액션, 움직임의 행위 자체가 중시되는 액션 페인팅 거기에서 이제 특히 드리핑 기법을 사용한 잭슨 폴록이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아까 호프만의 계열이나 뭐 이런 추상의 계열들이 이제 생면 자체 모든 형상을 다 제거해버리고 평면이라고 하는 회화 매체 타블로의 특성 자체를 예술의 가장 중요한 이념으로 이렇게 가져갔던 게 우리가 이름을 잘 아는 바넨 뉴만이나 마크 로스코 같은 생면 추상 이 두 가지가 추상 표현주의의 가장 큰 그 두 가지 갈래인데 이게 이제 뉴욕 화파들을 중심으로 해서 성립이 되죠. 뭐 이름들을 쭉 보시면은 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가 있는데 이들의 공통점 100% 유대인들이죠. 심지어는 이 미국 추상표현주의의 모더니즘 비평 이론을 주도했던 클레멘트 그린버그, 헤럴드 로젠버그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들은 바로 유대인들이 저런 형상들을 다 빼버렸던 건 본인들이 전통 유대교를 믿는 신자로서의 유대인이든 아니든 어쨌든 그냥 DNA 속에 뿌리 깊게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것이 저 상황과 맞아 떨어져가지고 다 형상을 제거해버렸다고 하는 해석도 있고 그런 얘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씨알도 안 믿기죠. 그리고 이제 보다 더 직접적인 것은 홀로코스트를 경험하면서 자기 동족들이 600만이나 죽어나가는 그 현실을 뭐가 좋다고 그리겠냐는 거예요. 그 현실 회피로서 화면 안에 그냥 이렇게 침잠에 들어가는 현실,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이제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건데 사회와 분리되고 현실과 스스로를 갖다가 분리시켜가지고 그냥 작품 안으로 이렇게 몰입하게 된 경우라고 하는데 뭐 일단 그 필름 드쿠닝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작품이 특히 추상표현주의의 처음 초기 출발해서 굉장히 그 언급이 잘 되는데 아니 여인과 자전거인데 여인과 자전거를 저따구로 그려놓으려면 뭐하러 그려요? 뭐 물론 이미 유럽에서도 저런 그 완전히 거의 해체되는 추상의 비구상 단계까지 나가는 그런 작품들이 존재를 하지만 그러면서 여기에서 특히 사람들이 이 초록색, 붉은색, 노란색 등의 이미 유럽에서는 뭐 마티스 작품들을 통해서 벌써 다 벌써 50년 전에 다 경험을 했던 것들이지만 미국에서는 이게 엄청난 충격을 줬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별로 알아볼 수도 없는 형상 거기다가 이 여인의 특히 이 입술에 크게 강조가 돼가지고 무슨 요즘에 조커 입처럼 그리고 얼굴도 괴괴하게 그려놓고 그 다음에 뭐 자전거는 뭐 요 정도의 뭐 흔적만 있고 그 대신에 오히려 형태를 알아보기 전에 선형을 통해서 대상성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화면에서 우리가 시각을 압도하는 것은 강렬한 색과 더불어서 그것이 칠해져 있는 요 아주 거친 터치들이죠. 네, 이런 질감들. 그래서 나중에 뭐 드쿠닝도 마티스가 거의 그 단계까지 갔듯이 대상을 갖다가 다 빼버리고도 충분히 이런 작품들이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바로 여기에서 그린버그라고 하는 비평가와 로젠버그라고 하는 비평가가 극단적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로젠버그라고 하는 이론가는 바로 이러한 추상표현주의가 마치 엠포르멜한테서 중요했듯이 그걸 또 계승을 했기 때문에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거기에 뭐 저런 형상이든 뭐든 색이든 칠해져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가가 무언가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를 하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남겨져 있는 게 뭐냐, 그려져 있는 게 뭐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작품을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서 아, 요건 사과네, 요건 사람이네, 요건 자전거네. 그것이 추상적인 형상이든 아주 자연주의적으로 생생하게 사실적으로 묘사된 것이든 그런 거를 대상을 찾았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예술가가 예술이라고 하는 행위의 공간이고 우리가 거기에서 보는 것은 바로 그 행위에 의해서 남겨진 흔적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깥의 외부 대상에 아무것도 연상되지 않는 그 자체로 순수한 평면의
공간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모더니즘, 특히 회화가 자신의 2차원의 평면성을 강조해 나갔다고 보는 거예요. 서사를 끊어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드쿠닝의 특징 같은 경우는 막 단숨에 문지르거나 바르거나 하는 행위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과물들 이렇게 긁어낸 흔적들이나 막 철썩철썩 발라내는 흔적들이 중요한 거지. 여기서 뭐 여인과 자전거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이게 무슨 그렇다고 서구에서의 조형 이론에 의해서 뭐 입체주의나 칸딘스키처럼 자기들의 원리에 의해서 조형적인 데포르마숑이 된 것도 아니고 분해가 된 것도 아니고 거기에서 주목할 거는 바로 행위, 제스처가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이러한 모더니즘 예술에 반대하는 퍼포먼스 아트에서 이 로젠버그의 이론에서 상당히 많은 근거들을 나중에 가져오게 됩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작업들은 커다란 캔버스를 놓고 그 위에서 쭉쭉 뿌려대는 행위. 그래서 그 행위에 의해서 캔버스 위에 달라붙은 물감들의 그 흔적이 이렇게 남는 것이 중요한 거지. 저 안에 어떤 형상이나 이런 것을 바라보는 공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때부터 미국의 미술에서 뭐 전 세계 지금 미술이 그렇지만 대형화되기 시작하죠. 캔버스가. 아니 이렇게 작품을 하는데 요만한 뭐 한 30호짜리, 50호짜리 놓고 뭐 거기다 뿌려가지고 뭐 되겠어요? 행위의 공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이들은 이미 그 1930년대 경제 대공황 때 원래 이제 공산주의자였던 리베라가 미국으로 초빙이 돼가지고 저렇게 각각의 공사를 하는 데다가 엄청나게 큰 그림들을 그려놓잖아요. 원래 벽화를, 대형 벽화들을 많이 제작을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벌써 이미 미국인들은 1930년대에 회화 캔버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시각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넓혀질 수 있는 가능성, 이미 거기에 익숙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갖다가 충분히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액션 페인팅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서 그 행위들이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뭐 소용돌이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제목을 갖다가 나중에는 많이 빼버리고 넘버링을 이렇게 붙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는 잭슨 폴록도 원래 초현실주의의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초현실주의의 자동기술법이라든가 상징 같은 거를 다루었었는데 이때도 이렇게 행위를 하는 동안 마치 자동기술법에 의해서 무의식에 이끌려 가듯이 어떤 기획 단계, 기획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논리적으로, 지적으로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익숙해지고서 알게 됐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뭐 우리 역시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한 거를 갖다가 뭐 생각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나요? 그렇게 보는 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비싸기는 또 더럽게 비싸죠. 아 이거 녹화하나요?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그래서 미국이 낳은 정말 세계적인 미술사학자인 마이어 샤피로가 이미 1936년에 유럽에서 벌써 뭐 유럽에서는 이미 한창 그 유행했던 그런 추상의 그런 경향들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내에서 자기가 있는 컬럼비아 대학교 미술사학과 교수였는데요. 미국 내에서 저런 추상들이 건너와서 자생적으로 저렇게 다시 뭐 완전히 자생적인 건 아니지만 영향을 받아서 진행되는 것을 직접 목격을 하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 개인적이고 자발적인 것에 대한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 묘사하기 위해서 그 대상을 관찰하고 그것을 묘사하는 기법을 터득하고 해서 뭐 하는 그 이미지를 형성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생성을 하는 것이고 그것은 흔적이나 붓의 스트로크, 그 다음에 드리핑, 그 다음에 물감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그 물질적인 특성 그리고 이제 로젠버그처럼 움직임의 장의자 구조로서 이 평면이라고 하는 캔버스 공간의 표면이 갖는 이런 중요성 즉 아까 박소보 화백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뭐 거기 안에 이미지를 뭐 장식적으로 그리거나 일부러 데포르마셩을 시켜서 조형적으로 추상화를 시키거나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미술가가 미술 활동을 하는 그 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있는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현전이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뭐 비너스를 그려놨어요. 그럼 와 이건 누구 작품이다 해도 거기에서 가령 루벤스가 그려놓은 비너스를 보면 거기서 루벤스를 우리는 떠올려요. 그냥 이런 비너스들의 형태가 오동통하고 그 다음에 명확한 윤곽선보다는 색을 흐릿하게 해가지고 대기와 색채 번짐의 효과를 강조해서 굉장히 분위기가 좋고 이런 걸 떠올리지 거기에서 루벤스를 떠올리나요? 아니죠. 세잔의 사과를 보면서 어쨌든 우리는 사과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추상 작품들은 바로 잭슨 폴록의 작품을 보면 잭슨 폴록의 실제 움직임, 활동, 액션의 흔적들을 그 눈앞에서 보게 된다는 거죠. 네. 하여튼 그래서 뭐 이런 류의 추상 표현주의, 특히 이제 그 액션, 움직임, 행위를 강조하는 작품들이 그려지게 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개별적인 성면 통과하고 자, 생면 회화 같은 경우는 이들과는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데 특히 이제 바넷 뉴만 같은 경우 이렇게 제목을 붙이기도 하지만 이 작품들의 이제 공통적인 특성은 전체가 생면으로 이루어진데 하나의 색띠가 지나가죠. 그걸 가까이에서 보면 이 정도로 질감을 갖다 느낄 수 있어요. 직접 이렇게 눈앞에서 보면. 그러니까 저기에 뭐가 있어요? 아니 얘는 왜 원먼트, 단일함? 얘는 왜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 당시 사람들이 독일계이기 때문에 라인하르트가 독일어로 이걸 써놨는데 마슈텔 다스다, 다슈텔렌 하면은 묘사하다야, 디픽트, 픽처링 하다인데 이게 뭘 묘사하는 거냐? 그러니까 그림이 그러면 너는 뭘 묘사하는 거냐? 그냥 우리는 우리끼리 이 사람은 너는 너 나는 나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이 나도 나야 뭘 내가 왜 외부에 있는 걸 묘사를 해야 돼. 이게 이제 추상미술들을 주장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의 입장이었던 거고 이런 사파를 갖다가 그려놨던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에 이렇게 사실적으로 보이는 이미지들은 실제 여기에 파이프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가짜의 상으로 재현된 그래서 우리가 일루전이라고 부르는 거죠. 다 거짓이라는 자각에서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넷 뉴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생면을 가로지르는 그 수직선을 우리 요 지퍼 있죠. 그 찝이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이 회화가 뭐 거기에 아까 뭐 파이프를 본다든가 사과를 본다든가 하는 또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삶에서 행위를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장소라고 이야기해요. 뭘 하는 장소냐. 자, 그동안에 이제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 가냐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자꾸 아름다움, 미를 갖다가 추구해왔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됐다 이거예요. 방향이. 인류 역사에서 서구 미술의 역사가 잘못 흘러왔다. 예술이라는 건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한한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예술 자체가 우리 삶과 현실과 다른 어떤 무한한 것, 초월적인 것을 보여줘야 되고 이미 초월적인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건 로맨티시즘에서 숭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도 표현을 했었죠. 우리는 뭐 숭고한 희생, 숭고한 죽음 그러지만 라틴어에서 온 서블라임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 이거를 18세기에 버크나 흉 같은 사람들이 쓴 단어를 칸트가 독일어에서 쓸 때는 에어헤베네라고 불러요. 그건 뭐냐면 리프터, 들어 올리다 그 말이에요. 뭘 들어 올려요? 우리의 평상심을 갖다가 확 끌어올리는. 그러니까 뭐 한자어로 표현하자면 고양이 더 맞죠. 그게 예술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의 감정이 언제 가장 극적으로 끌어올려져요? 기쁠 때, 행복할 때, 즐거울 때보다도 슬프고 좌절하고 분노하고 화나고 이럴 때 더 강하죠. 근데 그러한 소위 미의 범주에 들지 않고 추의 범주에 있을 때 공포의 순간에 가장 감정이 극대화되잖아요. 어떤 공포?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순간의 공포, 즉 죽음에 대한 공포. 그래서 우리가 되게 낭만주의라고 번역하니까 낭만적이다 이 단어하고 혼동하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없고 예술에서는 아주 그로테스크하고 추한 것까지도 벌써
로맨티시즘부터 예술의 주제가 미가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미 이런 걸 다뤄왔다는 거죠. 예술의 사명과 목적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미의 유한한 형태로부터 탈피를 해서 자, 이런 종교적 열광이라든가 어떤 초월적인 느낌이라든가 이런 거를 체험하게 하는 그런 숭고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공간이라는 거예요. 체험의 공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 안에 뭐가 있나 보면 아무것도 없고 온통 생면으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이제 전색성을 갖다가 굉장히 강조를 하는데 프랑스의 뭐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료따르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거티브에서 네거티브한 묘사가 아니라 우리 유한한 인간이 무한을 표현할 수 없는데 무한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무한이라는 걸 드러낼 수 없다라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해서 숭고의 부정적 묘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하여튼 뭐 다 카메라가 찍고 저 올릴 거 아니시죠? 평소에 강의실에서 쓰던 방식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여튼 다 그냥 이거고 작품을 보면 여기도 이제 영웅적이고 숭고한 이렇게 제목을 붙여놨는데 바넷 뉴만이 뭐 저런 모든 얘기들에도 불구하고 아까 샤피로가 얘기를 했듯이 지금 여기라고 하는 것의 체험, 즉 현전성이라고 하는 것의 체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 특히 이제 지금 여기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하이데거의 존재론에서 굉장히 주목되기 시작하면서 현대에 굉장히 중요한 특히 예술 체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1m를 벗어나지 말고 보라고 하는 거죠. 자, 아까 마그리트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드러내기 위해서 표현해놨던 그 파이프가 실제로 거기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화면 안에 파이프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파이프는 어디가 있어요? 실제 사물은 화면 바깥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바깥에 있는 어떤 것을 연상하게 되죠. 근데 그림이라는 건 그런 연상책을 끊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그냥 내 눈앞에 그냥 펼쳐져 있는 그 자체에 주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뭘 주목해요? 온통 생면으로 뒤덮여 있어서 1m를 벗어나지 않고 가까이에서 보면 실제 우리 시야에 저 정도의 큰 화면이 다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전체를 보려고 멀리 가면 그 또 체험은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가까이에서 내 시각장을 갖다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저 단일한 생면이 그 자체가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시각장이고 거기에서부터 어떤 종교적인 감정일 수도 있고 또 일상과 완전히 다른 어떤 신비한 감정일 수도 있고 환상적인 것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러한 체험들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럴까요? 자, 고문할 때 사람들을 고문할 때 가장 견디기 힘든 고문 중에 하나가 좁은 방에 단색으로 칠해진 원색으로 칠해진 방에 넣어놓으면 사람이 아무리 뭐라 그러죠? 멘탈 갑인 사람도 3일 못 견디고 다 정신 미친다고 그러죠.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방에 넣어놓으면 그냥 다 미친대요. 근데 실제로 바넷 뉴만이 이런 작품을 제작해서 누가 빨간, 노란, 파랑을 두려워하는가? 실제 전시에서 뉴만 작품을 보다가 못 견디고 작품을 갖다가 파괴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색 자체가 그만큼 그 강렬한 어떤 그 느낌을 전달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그림들을 갖다가 나중에 다 그렸는데 뉴먼이 저렇게 자기의 작품에 대해서 굉장히 구구절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에 비해서 또 한 명의 그 대표적인 그 생면추상 화가인 로스코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말을 갖다가 더 안 했어요. 왜냐하면 말을 하면 할수록 자꾸 오해를 불러일으킨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 작품도 이제 원래 시그램 빌딩, 그 모더니즘, 뉴욕에 있는 모더니즘 건축물의 대명사 중에 하나인데 거기에 원래 이제 소장하기로 해서 그렸는데 그 소장이 안 되고 나중에 그래서 요 테이트 모던에서 전시가 열렸는데 9년 전에 2012년에 블라디미르 우마네치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작품에다가 이렇게 낙서를 해놓고 다
다음날 가서 경찰에 자수를 했어요. 이거 내가 그랬다. 그러면서 반달리즘인데 자기의 이런 행위가 덧붙여짐으로써 로스코의 이 작품이 더 유명해지지 않았냐. 정말 세상은 넓고 또라이는 많죠. 하여튼 저런 작품들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어떤 그 단일한 색들을 마주 볼 때 어떤 색채가 강조되는 그런 느낌을 본다고 하는데 본인 스스로는 추상주의자나 색채주의자가 아니고 저런 작품, 평면 안에서 비극이나 어떤 엑스터시, 이거는 이제 종교적 흥분, 열광의 상태죠. 그리고 운명, 이런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기본적인 감정을 표현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색 때문에 감동을 받는 거라면 요점을 비껴난 거다라고 하는데 특히 이제 그 색면 자체가 면과 면 사이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분할되지 않고 흐릿하게 색채가 서로 겹침으로 인해서 팽창을 하거나 수축을 하는 그 느낌을 갖다가 이렇게 전달을 해주게 되는 거죠. 마크 로스코 작품은 아마도 미술을 좋아해서 작품을 봤을 때 사람들을 가장 많이 울린 작품일 거예요. 저도 명색이 미술 비평가지만 저는 미술 작품을 보고 한 번도 울어본 적이 없는데 로스코 작품을 직접 처음 봤을 때 울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진중권도 이 현대미술 강좌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정신이 뭐니 자기는 그딴 거 안 믿는데요. 근데 자기가 규명이 안 되는 거. 왜 로스코 사람들이 로스코 작품만 보면 다 우냐고.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예술의 전당 한가람 미술관에서 로스코 전시가 열렸었잖아요. 그때는 이제 물론 그 후기에 굉장히 좀 어둡고 로스코 채플의 그런 분위기들을 너무 강조를 했었는데 로스코는 원래 아까 잭슨 폴록과 유사하게 초현실주의 경향의 작품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형상성들을 갖다가 차츰 없애면서 이렇게 색채, 색면, 그러니까 평면에 이렇게 색채 위주로 저렇게 형태들이 거의 완전 비구상으로 변화가 되고 이 당시에 이제 상당히 그 밝은 색면들을 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마치 로스코 본인이 얘기하면 모차르트의 음악 같은 그 그림을 그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또 그 말만 또 너무 빠져들면 또 오해를 하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요런 약간 두꺼운 요런 띠가 나타나고 이런 면 단어들이 나타나면서 거의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의 색면들로 분할이 되는 화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굉장히 색이 강렬한 이 원색들을 갖다가 병치를 시켜 놓으면서 자 여기에서도 이 노란색과 이 붉은색 건너편에 붉은기가 함께 들어있는 주황색들이 아주 미묘한 차이를 일으키죠.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색을 파란색과 주황색을 갖다 사용을 하고 그래서 초반에는 저렇게 화면이 굉장히 밝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색들이 조금씩 탁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무슨 나중에 로스코 그 채플에 들어가는 무슨 종교적인 그런 엄숙성을 드러내듯이 톤 다운되고 색채도 어두워지고 그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1971년에 완성된 로스코 채플이고 여기 오달리스크도 있고 그 내부 모습인데 이제 누구든지 어떤 종교를 가졌든지 상관없이 아까 뉴먼이 무슨 총알과 숭고를 경험하는 체험하는 장소가 되길 원했던 것처럼 자기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종교적인 정신성이나 깊이, 명상 그래서 인도에서 뭐 요가를 하면서 선을 수행하는 사람이든 불교를 믿든 이슬람을 믿든 기독교를 믿든 그냥 어떤 종교를 믿든지 상관없이 자기 작품을 매개로 그런 어떤 정신성을 체험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 채플이 완성되기 전에 이 작품을 마지막으로 세상을 떠나죠. 이 작품에서는 이렇게 실제 PPT로 그렸는데 실제 마지막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자기 작업실에서 이렇게 팔걸이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손목을 긋고 자기 작업실 바닥을 물들인 피로 물들인 바닥이 마지막 작품이 된 거죠. 그리고서 어쨌든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뭐 일단 보기에는 뭐 그럴싸하죠. 근데 지금까지 제가 전달해드린 이들의 또는 이들 작품들에 대한 어떤 이론가나 비평가들의 이야기에 뭐 감동이 되거나 깊이 공감이 되십니까? 별로 안 되죠. 차라리 말이 없는 게 로스코바하고 그랬던 것처럼 말이 없는 게 그냥 뭐 보고 각자 느끼기나 할 텐데 저런 것들이 다 어떤 엘리트들의 그러니까 교육 수준도 높고 돈도 많고 사회의 지배층이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정신적 유희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에 대한 반동으로 팝아트는 원래 파퓰러 아트의 준말이죠. 그런데 사실은 팝아트에는 훨씬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뭐 익숙하게 아는 팝아트 그러면은 요 앤디 워홀의 작품들을 알 수가 있는데 자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봤던 작품들하고 또는 그 이전에 미술사에서 보던 작품들하고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알고 있는 것도 그냥 알고 있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냥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것들이 작품이라고 떡 그려져요. 저 코카콜라는 하나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죠. 특히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본인들은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본토에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상태에서 승전국이 되고 거기다가 이제 유대인의 자본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건너와서 완전히 미국의 경제 독주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례가 없는 물질의 풍요를 갖다가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물질의 풍요를 미국 사회에서 처음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끝났지만 전 세계 각지에 주둔해 있는 미국인들에 의해서 코카콜라가 상징하는 자기들의 그냥 대중 음료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천안문 사태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을 했을 때 제일 먼저 들어갔던 것도 코카콜라하고 맥도날드였죠. 그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데 지구를 마치 아기 젖 먹이듯이 수유하듯이 이렇게 먹이고 있는 게 타임지 표지를 장식을 했었어요. 전쟁 2차 대전 때 이제 완전히 상용화가 돼가지고 나타난 것들이 요 캔 음식이죠. 1차 대전 때까지만 해도 요 미퉁이 잘 빠져가지고 상용화되지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술이 전쟁을 겪으면서 발전을 해가지고 2차 대전 때는 상용을 했고 워홀은 캠벨 수프 캔을 많이 그렸지만 사실 실제로 그냥 우리 일상에까지 그냥 흔하게 있는 가장 대표적인 캔 음식이 뭐죠? 그때 2차 대전 때 각광받기 시작을 해가지고 스파이스드 햄이죠. 스팸이라고 부르는. 네. 그래서 고기를 그냥 막 갈아가지고 미군들에게 이렇게 소금에 절인 그런 것들이 보편화가 되면서 원래는 군용이었는데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서 막 대량으로 생산했는데 전쟁이 딱 끝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집 밖에 나가서 가게에 가면 조그마한 가게 대형 마트 뭐 이런 데 어마어마하게 많죠. 우리나라 전주에도 대형마트가 있나요? 없죠.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가면 대형마트들이 있는데 그 대형마트는 그냥 조그마한 슈퍼 정도예요. 마트가 이 미술관보다 더 커요. 진열 어떻게 우리가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꺼내와야 돼요. 정말 미국에 가서 보면 와 정말 물질의 풍요라는 것이 이런 거구나를 느낄 수가 있고 팝아트라는 게 나올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이제 팝아트 계열의 젊은 작가들이 보여주는 팝은 사실은 1990년대 이후부터 등장한 네오팝이라고 하는 경향이고 사실 요때 이제 1950년대 말에서 60년대에 풍미했던 특히 이제 미국식의 팝아트 같은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아까 파퓰러 아트라는 말의 줄임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누구나 쉽게 아는 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작품이 굉장히 저렴해졌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아니에요. 워홀이
의도했던 것은 일반적인 팝을 아트의 제도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런 작품들이 실크 스크린으로 무수히 복제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작품이지만 여전히 비싸죠. 자, 일단 그 조형적인 특징은 뭐 미술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나는데 일단 누구나 다 식별하기 쉽게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한 그 원색 위주로 사용을 했죠. 6가지 원색, 3원색과 극보색들. 그리고 이제 형태도 아주 과감하고 단순하고 대담한 형태. 거기다가 금방금방 쓰고 버릴 수 있는 일회성의 플라스틱 소비재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라고 하는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들을 실제 미술에서도 구현하려고 했던 거죠. 아까 저 코카콜라를 통해서 워홀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이 코카콜라 나도 마시고 너도 마시고 백악관에 있는 JFK도 마신다. 그 이야기가 뭐겠어요? 당시 대통령 JFK였으니까. 자, 바로 요 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코카콜라조차도 아무나 못 사 먹었죠. 즉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 지금 우리나라는 의식에서 주는 정말 이거는 다음 생에 이게 됐잖아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데 먹는 것, 입는 것조차도 빈부와 사회의 계급에 따라서 격차가 굉장히 컸죠. 인류 역사상 이 시대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사회가 됐다고 하는 것은 소비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하는 동안 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사회에 가서 커뮤니티 키친이라는 데 가서 홈리스들 이렇게 음식 만들어주는 거 봉사를 했는데 한 번은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나 맛 좀 봐도 돼? 그랬더니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우와, 우리끼리 그랬어요. 거지들이 우리보다 잘 먹는다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즉 홈리스든 뭐든 일단 먹고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에는 뭐 아무 차별이 없어지게 된 사회가 인류 역사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앤디 워홀은 원래가 디자이너 출신이었기 때문에 디자인을 한다는 것은 순수 미술하고 다르게 애초에 소비를 목표로 삼고 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소비, 판매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했고 미국 사회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 현대 사회라고 하는 게 이렇게 누구나 다 모든 분야를 다 거의 공평하게 누릴 수가 있는데 이미 저 시대에 미국 전역의 95% 가정에 TV가 보급이 됐어요. 그러면 그런 소비를 광고하는 광고들조차 거의 동등하게 누린다는 거죠. 다 자기 집안에서 TV를 보고 정보 수용에서도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미국 사회의 경우에는. 그런데 왜 교육도 다 누구나 받고 물론 좋은 사립대를 가려면야 열심히 살고 돈 많이 벌어야겠지만 그냥 일상을 영위하는 데는 뭐 조금 누가 더 고급스러운 주택에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고급 옷을 입을 뿐이지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작품의 향유와 소비에서만 저렇게 불공정하지?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워홀은. 아까 조금 전에 이렇게 보여드렸던 추상표현 저런 작품들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히려 설명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미술관에 그런 것들이 걸려있는 아주 특수한 공간으로 특정한 계층들 그래서 그런 엘리트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제시를 한 것이 팝아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바로 미술이라고 하는 매체, 회화의 공간, 조각 이런 것들 안에 그냥 우리가 누구나 다 소비하고 향유하는 알 수 있는 그런 대상들이 이미지, 작품의 대상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본인의 작업실을 스튜디오라고 하지 않고 팩토리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면서 실크 스크린이라고 하는 그 전에는 작품의 단일함, 고유성이 강조가 됐기 때문에 작품들이 막 요즘에도 보면 경매에서 막 몇십억 막 이렇게 팔리고 그런 기사를 가끔 보잖아요. 네, 바로 거기에 반발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번역되어 있는 1900년 이후의 미술사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은 저 당시의 상황이 바로
그 다양한 정보들을 갖다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결국 이제 중심이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자본이지 무슨 교육의 수준도 사회 계층의 지위의 수준도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이것저것 다 서로 상이한 요소들이 그냥 막 펼쳐져서 함께 혼합되어 있는 문화가 우리 시대 문화의 표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라주라고 하는 것이 문화산업의 도구가 돼 있어서 요즘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보지만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이 헤어샵 같은 데 가시면은 머리 하면서 이제 기다릴 때 되게 예전에 여성 잡지들이 이렇게 항상 꽂혀 있잖아요. 여성 잡지 이렇게 두꺼운데 실제 기사 읽을 만한 건 얼마나 되던가요? 30페이지도 안 되죠. 그러면 거기에서 주로 있는 게 광고들인데 그 광고들의 연속성이 있던가요? 아니죠.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요 페이지에는 음식 다음 페이지 넘기니까 사막에 피라미드가 써 있고 지금 TV에서 보는 광고들도 그렇죠. 그러면 얼마 전에 뭐 광고주들이 철회를 해가지고 뭐 PPL 뭐 이런 것 때문에 드라마가 2회 만에 폐지가 된 사건도 있지만 바로 뭐 또는 얼마 전에 끝난 그 시즌 2가 끝난 펜트하우스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가 높으니까 그 주변에 앞뒤에 광고들 우리가 그냥 일반 채널을 돌렸을 때 나오는 광고들하고 다르죠. 그러면 뭐가 달라요? 종류가 다른가요? 장르가 다른가요? 거기에서 차이는 돈밖에 없죠. 더 인기가 있는 데는 돈을 많이 갖다 주면 거기에 배치를 하고 그렇지 않은 데는 뭐 요상한 그런 광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대량 소비 시대에 보면은 그래서 후기 자본주의라고도 부르지만 사회학에서는 소비 자본주의 사회라고도 부르는 거죠. 이 2차 대전 이후의 시대. 거기에서는 이제 이것저것의 그 맥락이 거의 자본을 중심으로 통일이 돼 있고 그 자본을 가지고서는 뭐 우리 일상에서는 뭐 콜라 하나 얼마나 해요? 예전에 아무나 못 사 먹었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회에서는 심지어는 홈리스들조차도 콜라 하나는 자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근데 왜 예술의 향유는 저렇게 특정한 계층 교육을 받은 사람들, 소위 엘리트들이라고 하는 계층에 묶여있고 미술관 갤러리라고 하는 공간은 여전히 그런 사람들만 쏙 빼입고 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 있는가. 원래 팝아트란 명칭은 영국에서 먼저 시작이 됐고 지금 이 포스터가 이제 영국의 젊은 작가들이 이것이 내일이다라고 하는 전시를 열었는데 그 포스터 이미지로 사용된 이 작품 리처드 해밀턴의 오늘날 이토록 가정을 다루거든 풍요롭게 만든 것은 무엇인가. 제목도 참 길죠. 여기에서 보면 일단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5만 가지의 다 요소들이 막 섞여 있죠. 여기에 이제 팝이라고 써 있어서 이 작품에서 팝아트라는 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사실은 팝이 써 있는 건 먼저 여기예요. 자, 왜 이 이탈리아 그 이민자 출신의 캘리포니아에서 활동했던 미국 작가인데 이것도 연구해 볼 만한데 자, 여기에 너무 코카콜라가 있지만요. 자, 여기에 써 있는 팝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파퓰러 아트라는 말을 뜻할까요? 자, 일단 이게 영국 가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뭐 문장도 있고, 뭐 영화, 포스터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자기네 집안 조상의 초상도 있고, 그러면 영국에서 보면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이겠죠. 그러면 예전 같으면 여기에 뭘 들고 있겠어요? 비슷한 영상에? 아마 테니스 라켓 같은 걸 들고 있겠죠. 근데 지금 들고 있는 건 뭐예요? 이 형상을 보면 추파춥스 같은 막대 사탕이잖아요. 그 막대 사탕을 팝이라고 불러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도 보면은 팝이라는 말이 써있죠. 이 팝은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 뭐 창 하나를 탁 띄운다고 그럴 때 뭐라고, 창이 하나 딱 뜰 때 뭐라고 그러죠? 팝업 한다고 그러죠. 영화관 가실 때, 여기 되게 여기서 영화 상영하면 앉아서 뭐 드세요? 팝콘 드시죠? 왜 팝콘이라고 그래요? 팝하면 튀어오르다는 말이에요. 팝 튀어오르는. 그래서 왜 옥수수 이렇게 하면 열 가면 폭폭 튀어오르잖아요. 그걸 팝이라고 그래요. 튀어오르다. 그 다음에 얘도 뭐가 계속 튀어오르죠. 기포가.
그래서 스프라이트, 사이다, 콜라 같은 탄산음료는 기포가 계속 팝업 하기 때문에 탄산음료를 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벌써 팝이라는 단어에 몇 개의 의미가 있어요. 팝아트라는 말에서 파퓰러, 대중문화, 앞배사탕, 튀어오르다, 그래서 탄산음료. 즉, 그 이전에는 고유성, 단일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는데 현대사회에 오면서 꼴라주라고 하는 것이 보여주듯이 지금 여기 이 집 자체가 벌써 집안의 구성이 벌써 꼴라주잖아요. 막 예전 같으면 같이 있지 못할 이런 것들이 심지어는 요 창 너머에 요 영화 뭐 시각 대상물로 가장 대중적인 영화가 상영이 되고 있고 이것저것 막 붙어있죠. 그래서 의미조차도 하나로 확정되지 않는 그래서 의미가 달라지는 것을 이제 우리가 그 알레고리라고 하죠. 상징은 딱 하나를 지시하잖아요. 비둘기? 그러면 평화. 어떻게 가더라도 그렇게 인지를 하는데 비둘기가 평화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둘기 하면은 평화. 초등학생들 줄지어서 할 때 옆에서 참새 그러면은 짹짹. 예. 그게 상징체라면 크랙 오웬스라고 하는 이 학자가 얘기를 했듯이 현대사회는 알레고리로 의미가 파편화돼서 분할된.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의 중심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원주의라고 또 부르고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냥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주안점이 이렇게 방점이 찍혀서 그게 중심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게 흩어져 있는 다원성의 상태에서부터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팝아트라는 명칭 자체가 벌써 여기에서 생겨난 처음 이렇게 팝아트라고 붙여졌다고 하는데 벌써 4가지의 다른 의미가 들어가 있죠. 하여튼 뭐 이런 거 통과. 그런데 영국은 이제 보다 더 약간 사회 참여적이고 사회 비판, 현실 비판적인 것이 이제 팝아트의 경향이었다면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비, 그 다음에 대중문화 이런 것들이 이 미술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점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건 좀 통과할게요. 그냥 개별 작품들이 지금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모마에 가면은 이 각각이 다 서로 다른 액자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하나는 비프, 여기 보면 뭐 그린피, 뭐 치킨 숲도 있고 뭐 별의별 다른 종류의 각양각색에 실제로 가서 먹어보면 맛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런 브릴로 박스, 브릴로는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가 대세죠? 예전 하이타이밖에 몰라서 하여튼 그런 세제 박스예요. 근데 워홀이 영리했던 게 자, 뒷샹은 자기가 만들지 않은 실제 상품을 자기가 구입을 해서 그대로 갖다 좌대 위에다 올려놨죠. 근데 자, 그림에다가 저렇게 캠벨 스프 캔의 모양을 그려놓고 코카콜라를 그려놓고 심지어는 우리 모두가 소비하는 우상, 아이돌, 스타를 갖다가 스타의 모습을 놓은 것처럼 실제 조각품처럼 만들었어요. 자기가 직접. 그럼 이건 누구 작품이에요? 뒷샹은 틀림없이 뒷샹이 만든 거 아니잖아요. 물론 뒷샹은 창작자의 개념,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크리에이터로서의 작가라고 하는 개념을 무너뜨리는데 여전히 자신이 만든 거예요. 근데 차용을 해온 거죠. 이거 그러면 무단 도용인가요? 작품인데 조각 작품 안에 아니 조각에서 사람의 형상도 만들고 온갖 것들을 다 만드는데 그러면 이거는 예술일까요? 아닐까요?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거하고 너무 다른 거죠. 뭐 어쨌든 하여튼 저렇게 대중의 그 소비 대상물들을 그냥 흔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작품의 도산으로 끌어와가지고 만드는데 올덴버그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소프트 스컬처라고 스스로 부르죠. 그동안의 조각 자체가 굉장히 육중하고 무겁고 단단한 이런 재질들을 사용을 했는데 우리 이제 흔히 그 정크푸드라고 인스턴트 푸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이제 가장 쉽게 접하고 먹을 수 있는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화 돼가지고 거대하게 만들어진 게 맥도날드 같은 거였잖아요. 버거킹이라든가. 그래서 이러한 소재들을 가지고 작품으로 스케일을 다르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저런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파는 가게도 이렇게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아트샵 이렇게 붙이지 않고 스토어, 그냥 가게라고 이렇게
여기서 파는 음식들 잡수면 큰일 납니다. 드시면 안 돼요. 그리고서 이제 올덴버그 같은 경우는 뭐 해프닝도 했었고 요때 팝아트도 했었고 저런 팝아트적인 경향을 끌고 와서 이제 다양한 그 공공미술을 하죠.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광화문광장 앞에 가면 청계천 바로 시작되는데 스프링이라는 작품이 있죠. 그리고 이제 리히텐슈타인은 소위 이미지 자체가 그동안 삼류, 저급, 문화라고 했던 하급 문화라고 했던 만화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똑같이 그려내서 거대한 마치 추상표현주의의 액션 페인팅 작품이나 생면 회화 추상 작품처럼 거대한 캔버스에 딱 보면은 뽀빠이가 그려져 있네. 그것도 아주 화려한 원색의 컬러로 아니 맨날 만화라고 누렸던 것이 거기에 독립적으로 딱 있다 보니까 원래 만화로서 이 장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속적인 장면에서의 맥락이 완전히 끊기고 이 자체가 독립되게 되죠. 그동안의 맥락들을 다 꺼내면서 콜라주라는 게 그렇잖아요. 포토 몽타주라는 게 원래가 있던 맥락에서 분리를 시켜서 걔네끼리 조합을 하니까 걔네끼리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발생을 시키잖아요. 원래 걔네가 있던 곳의 의미는 다 사라지고. 그래서 이런 만화의 장면에서도 완전히 탈맥락화가 돼가지고 그 자체의 이미지들 아니 왜 저렇게 쉬운 이미지들은 또 친숙한 이미지들은 대중적인 이미지들은 왜 예술이 될 수 없는데 이것 자체가 훌륭한 예술이라고 보는 거 자기 시대의 이미지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특히 아까도 피카소 할 때 언급했었지만 저런 게 이제 이미지가 찍힐 때는 지금은 전부 디지털화 됐지만 이렇게 망점들이 찍혀서 크고 작은 망점들이 모여가지고 전체 이미지를 만들어냈잖아요. 그래서 그 흔적을 일부러 이렇게 남겨둡니다. 그리고 좀 쭉쭉 특히 이제 당시 전쟁 끝나고 나서 전쟁을 소재로 자기들의 승전에 그걸 갖다 한동안 많이 그렸고 그래서 이제 1964년경부터 최초의 SF 영화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죠. 이제 더 이상 지구에 적은 없어. 그러니까 지구 적은 어디서 와? 외계에서 와. 그러면서 미국에서 SF 영화들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요. 하여튼 즉 이런 선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수작업으로 드로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이야 이렇게 프로젝터를 쏘지만 예전에 그 환등기 이렇게 투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제, 채색하는 그런 단계들을 갖다가 보여주죠. 어느 정도로 정교하게 작업을 하냐면 채색을 하는데 저 큰 작품을 붓으로 일일이 하지 않고 아주 정교한 부분들은 저렇게 세밀하게 작업을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죠. 이게 이제 리히텐슈타인의 작품이고 뭐 로버트 인디애나의 이런 러브 그런 작품들이 팝아트 당시의 조각들이죠. 그래서 이제 되게 공공미술의 영역으로 이렇게 확산이 됩니다. 그 당시에 몇 가지 예들, 뭐 이런 정물도 그 이전에는 정물 뭐가 있었어요. 자, 한 실내 공간의 모습을 만약에 그렸다고 한다면 여기에 소위 모더니즘의 고상한 작품이 걸려있는데 거기에 우리가 맨날 먹고 마시는 맥주, 빵, 바나나 이런 것들이 같이 그냥 막 놓여있죠. 혼합된 콜라주의 형태처럼 뭐 이런 거 통과.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아까 리얼리즘의 경향을 이렇게 자기네 시대에 맞게 사회에 맞게 발전 계승을 시키는데 특히 이제 저런 팝아트의 풍요로움에 대항해가지고 너무 소비 심하다 보니까 요즘도 뭐 그래서 막 고래 뱃속에서 막 플라스틱 덩어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그 후유증을 겪고 있잖아요. 근데 이미 저 누보 레알리즘 자, 그동안의 리얼리즘은 19세기 리얼리즘은 아까 저 남자분이 말씀하셨듯이 완전히 주제 자체가 달라졌죠. 화가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 현실에서 소재를 가지고 오는데 이제 이 누보 레알리즘은 자, 그동안 회화는 뭐 붓과 물감을 사용하고 조각은 또 조각을 위해서 뭐 성종이니 뭐 20세기 와서는 철도 사용하지만 뭐 나무니 이런 사용하는 재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도 우리는 전통 그 미술의 방식들로 어쨌든 그림을 그리거나 하려면 어디를 가야 돼요? 화방을 가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냥 우리의 일상 사물들을 가지고 그래서
리얼한 사물들을 가지고서 만드는. 근데 이 사물들은 사물이 가지고 있는 기능성이 다 끝난 것들. 그렇게 보면 사물의 생명이 끝난 것들이잖아요. 버려지는 것들이잖아요. 그것들이 워낙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풍요로움에 의해서 특히 아까 플라스틱 일회성 소비재 같은 것들을 마구마구 사용하니까 그것들에 대해서 사물들을 모아서 저렇게 조합을 해서 저렇게 제시를 하니까 원래 가지고 있던 기능성의 생명과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거죠. 즉 마치 콜라주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원래 이쪽에 이런 도상이 있었어. 근데 그 의미가 빠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킨 것처럼 마구마구 그냥 막 쓰고 버리는 그런 물건들, 그것들의 원래 목적과 의도와 상관없이 저렇게 모여서 새로운 작품이 되죠. 그래서 3차원적인 콜라주라고 해서 이렇게 어셈블 모았다고 해서 불어식으로 발음하면 아상블라주라고 하는 그 장르가 창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아르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소비된 사물들, 실제 사물들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계속 축적을 하거나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것들을 배열을 함으로써 거기에서 어떤 시각적인 패턴의 효과가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아니 저게 얼마나 훌륭한 조형물들이냐라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누보 레알리즘의 경향을 처음 보여준 게 독일의 프루트 슈비터스라고 보통 생각이 되죠. 정카트 선구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뭐 세자르나 챔벌린 같은 사람들은 챔벌린을 쭉 기계적인 힘에 눌러서 쌓아가지고 저렇게 하나의 탑, 예전 같은 기념비를 물질의 기념비로 쌓은 거죠. 세자르 같은 경우는 압착 조각 또는 압축 조각이라고 해가지고 기계 생산이 기계에 의해서 되잖아요. 저런 처리.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파괴할 때 다시 기계적 힘에 의해서 꽉 누르니까 이렇게 겉모양이 멀쩡하게 나온 것들이 완전히 다 그렇게 기계적 힘에 눌리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내부가 튀어나오게 되면 이 모양은 해체가 되죠.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런 태품들을, 고철들을 가지고서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압축 조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저런 누보 레알리즘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에서 펼쳐진 활동은 사실 저런 그 실제 사물을 가지고 작품을 처음 제시를 했던 게 듀샹이었잖아요. 그래서 뉴욕 다다를 계승한다고 해가지고 네오 다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의미나 내용은 사실 누보 레알리즘한테서 직접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영향을 받았던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듯이 이렇게 발렌타인 에일 이런 거를 갖다가 딱 제시를 해놓으니까 팝아트하고 쉽게 혼동이 되죠. 거기다가 요 바보의 집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그 원래 듀샹이 우리한테 이렇게 공개돼서 알려진 건 1917년에 그 남성 변기가 처음이지만 이미 1914년부터 이 거대한 눈삽 같은 거를 사다가 자기 작업실에 걸어놓고 레디메이드라고 불렀다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 뭐라고 그러죠? 등받이가 없는 동그란 의자 위에다가 자전거 바퀴를 이렇게 세워놓고 그거를 모빌이라고 부르고 저런 것들을 그냥 매달아두고 실제 사물 오브제, 만들어진 오브제라고 해서 레디메이드라고 하고. 그래서 모빌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저 칼덕한테 준 거예요. 1919년 전시에서. 네. 하여튼 그래서 뒷샹을 갖다가 뭐 계승한다는 개념에서 네오다다 이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제목도 잘못 출발이라고 붙여놓은 게 굉장히 화려한 색채들과 이제 요 텍스트들이 있는데 사실 색하고 텍스트하고 안 맞죠. 지시하는 색이. 그러면서 당시에 그 구체적인 대상과 형상이 없는 추상 표현주의의 그런 작품들을 갖다가 비판을 하는 이런 회화 작품들을 한다거나 아무 특정한 대상으로서의 형상으로서의 예술 대상으로서의 의미가 없는 이런 반복되는 원형들 이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놓이면 관역이 되죠. 거기에다가 이렇게
실제 조각처럼 이렇게 캐스팅을 해서 뜨거나 실제 사물들을 갖다 놓거나 해가지고 그동안의 전통 미술과 미술이 아니라고 생각된 것들을 갖다가 혼합해서 제시를 하는. 그래서 이 깃발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저게 국기 모독이라고 엄청나게 비난을 받았지만 이걸 이제 옆에서 보면 이 층들이 싹 드러나는데 캔버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저렇게 평면 강조하고 뭐 그런 거 아니다. 그러면 깃발이 제일 좋은 작품 아니에요. 왜냐면 거기에 아무 음영도 들어가 있지 않고 저 깃발을 보면서 저 별을 보면서 하늘의 별을 떠올리지 않잖아요. 그런 어떤 연상관계도 다 끊어내게 되고 그래서 저런 작품들을 이렇게 제시를 하면서 네오다다의 그 주동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라우셴버그인데 라우셴버그는 누보 레알리즘 작가들처럼 온갖 가지의 사물들을 갖다가 조합을 해가지고 입체적 조형물들을 만들죠.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얘도 모마에 있는데 모노그램이라는 작품 보면 자, 요 사냥의 박제는 마치 죽은 사물이 물질적인 형태만 남아있듯이 실제 용도가 파괴됐을 때는 그 사물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잖아요. 그냥 물질만 남아있을 뿐이지 얘도 생명은 죽어 없어졌는데 얘가 생전에 하고 있던 형태만 남아있잖아요. 박제라고 부르는 것들. 거기에 마치 과거에 이제 성스러운 작품들에 이렇게 후광이 비춰져 있는 것처럼 타이어를 띄워놓고 좌대 위에 올려놨어요. 근데 좌대가 뭐예요? 지금 딱 보시면 아까 그런 추상적인 회화 작품들처럼 보이죠. 그걸 딛고 올라섰다는 건 그거 깔아뭉개고 그걸 좌대 삼아서 자기가 작품이 되겠다고 하는 거죠. 벌써 한 6년 전인가 짐다인이 이제 테이트 모던에서 로얄 아카데미에서였나 그 개인전이 열렸는데 짐다인도 나이가 먹어서 이제 갈 때가 되다 보니까 그때 전시에서 완판을 했어요. 자, 그동안에 이런 도구들은 무언가를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무언가를 사람들이 만들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 그대로 도구였잖아요. 이제 도구 자체가 작품의 소재이자 주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요. 거기다가 이제 스프레이를 뿌린다거나 물감을 칠한다거나 이렇게 음영을 남겨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다채로운 색상들을 캔버스 요 틀에다가 같이 걸어서 그래서 짐다인은 이 팝아트의 경향처럼 박리다매가 전략이에요. 굉장히 싸게 팔아서 작품 제작도 굉장히 빨리빨리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영국에서 열렸던 개인전에서는 완전히 다 전시 중간에 작품이 다 팔렸다고 그러죠. 하여튼 짐다인 역시 이런 식으로 약간 그 팝아트적인 경향을 가지고 이렇게 공공미술까지도 이렇게 변화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시기 즈음에 다시 그 유럽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역시 이제 그 팝아트의 풍요로움, 물질적 풍요로움에 대항해서 아르테 포베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 그대로 푸어 아트라는 말이에요. 팝 포베라 여기서 파벌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첼란트가 굉장히 푸어한 가난하고 빈곤한 예술적으로 부르는데 얘네는 우리가 작품으로 다루는 여러 그 실제 물질의 그 소재의 물질적 특성, 물성을 그냥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즉 형태적으로, 형식적으로 뭔가 완결된 방식으로 보여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문화, 문명의 영향으로 오염되지 않은 그 자체, 흔히 로우 머티리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원자재를 그대로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얘를 가지고 깎고 다듬고 자르고 해서 무언가 형상을 만들었을 텐데 그 재료 자체를 갖다가 그냥 그대로 제시를 합니다. 물론 이렇게 이런 형상들을 간단하게 만들어 두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제 안젤로모 같은 경우 우리가 조각 그동안 전통 조각을 위해서 사용하는 요 대리석 큰 거 그다음에 약간 얇은 면 하나 이렇게 갖다 놓고 하필이면 진짜 빈곤하게 노란 고무줄로 이렇게 묶어놨죠. 자 그러면 전시가 열릴 때와 끝날 때 이렇게 요 작가가 세워놓은 작품의 형태, 폼이 동일할까요? 아니죠. 이게 배추가 숨이 죽고 나면 고무줄로 묶어놨기 때문에 형태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항상 작품이 고정된 형태로 존재하나요? 아니죠. 즉 그동안 계속 보존되는 그 형태로 견고한 형태로 전해진다고 하는 예술 개념을 무너뜨리게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러면 저 형상이 변하게 만드는 그래서 전시가 끝날 때 최종으로 남아있는 형태는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아트라고 하는 말은 테크닉이었기 때문에 테크닉이란 말이었죠. 그래서 근대 예술 개념이 형성되면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개념이 인간의 의도적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트였거든요. 근데 아트가 인간의 의도에 벗어났네. 이제 누가 만들어요? 자연이 만들죠. 그러면서 아까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있었던 모더니즘에서 형성됐던 그런 개념들이 공격받기 시작을 합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아이고, 큰일 났네. 요거 미니멀리즘은 넘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요거 했을 때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기 때문에 물론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리마인드 하시면서 특히 이제 다른 분야도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왔는데 뭐 필요 없고 하여튼 다른 분야에서는 미니멀하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리이자 종착지가 되는데 사실 미니멀리즘이 제일 처음 시작된 미술에서는 미니멀하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었죠. 일체의 모더니즘이 몰아내고자 했던 일체의 시각적인 일루전이나 문학적인 연상관계를 다 끊어내고 그 자체로 제시되기 위해서 나타났던 거였는데 그냥 얘는 좀 쭉 넘어갈게요. 작년에 올라간 거 유튜브 있으니까 그거 좀 보시고 다다음 주에요. 정진용 작가가 동양미술 이렇게 강의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그냥 평면에 색띠들만 이렇게 구성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의 깊이가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캔버스를 갖다가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캔버스를 잘라가지고 변형된 쉐이프드 캔버스를 갖다가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변형된 캔버스들이 겹쳐지니까 회화예요, 조각이에요. 설치예요. 설치라는 개념이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 등장을 하죠. 회화 조각이라고 규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널드 저드, 솔 루이, 특히 이제 로버트 모리스야말로 지금 이런 형태, L자 빔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이해하기 더 쉽죠. 하나의 단위인데 이렇게 보면 니은자, 이렇게 보면 기역자, 이렇게 보면 시옷자. 즉 그래서 모리스가 얘기하는 게 자, 그동안에는 조각 작품이든 회화 작품이든 걔를 한 곳에서 딱 시각으로 그냥 뭐 우리 몸의 움직임하고 상관없이 그냥 눈으로 걔를 보면 끝났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형태의 단순함을 관람의 체험의 단순함과 절대 동일시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그렇게 시각이 다르게 체험되도록 그러면은 얘가 기억자로 보일 때의 그 현전의 상태 그때만 기억자로 존재하죠. 시옷으로 보이게 될 때 그 시옷의 상태 니은이 되기 위해서 이쪽으로 볼 때 그 형상의 결과물을 좌우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위치죠. 근데 그 우리의 위치가 갑자기 뿅 하고 저쪽으로 가나요? 몸의 움직임에 의해서 나타나죠. 특히 이제 저런 것의 아이디어를 현상학자인 멜로봉띠의 지각 현상학이 이제 영어로 번역이 되면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자신의 미니멀리즘을 현상학적 미니멀리즘이라고 부르면서 특히 우리의 실제 공간에 그동안에는 뒷샹이 의도한 게 뭐였어요? 작품이 될 수 있는 건 좌대라고 하는 공간에 딱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건 조각이야. 이렇게 제시를 했던 거잖아요. 그 좌대를 갖다가 다 없애버리는 거죠. 하여튼 참고하시고 좀 넘어갈게요. 이것도 그때 다 설명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니 뭐 아까 뭐 수상표현주의 같은 그런 엘리트주의 작품들도 그렇지만 얘네까지 오면은 이게 뭐 미술인가 뭐 이렇게 싶죠. 온갖 작품들을 보니까. 그래서 아서 단터라고 하는 컬럼비아 대학 철학과 교수였으면서 이제 미술 비평가로 활동을 했었는데 안타깝게 좀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70몇 초반에 몇 년 전에 세상을 떠났는데 이 미술의 종말이라고 하는 거 미술 지금도 진행되고 있잖아요. 미술관 이렇게 있고 그래서 미술 강좌 들고 오시잖아요. 근데 왜 미술이 끝났다고 할까요?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에 한 해 차이로 한스 벨팅은 아직도 살아있는데
미술사학자예요, 독일에. 뮌헨 미술사학과 교수로 제틀마이어라고 하는 나치 조력자였던 하지만 대단한 학자였던 한스 제틀마이어의 후임으로 뮌헨 미술사학과 학과장 취임 논문으로 이걸 발표를 해요. 미술사의 종말 하고서 물음표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1995년에 10년 뒤의 개정판이라고 부제를 붙여놓고 똑같은 제목에서 물음표를 떼버리죠. 10년 동안 더 지켜봤더니 미술사 정말 많네. 미술사 끝났어요. 오히려 미술사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졌죠. 근데 그 이듬해 미국에서 서로 잘 몰랐는데 이런 글들을 통해서 나중에 굉장히 친해졌지만 미술의 종말 이렇게. 그리고 1997년에 미술의 종말 이슈. 그러고 나서 그럼 미술의 종말 이슈에 뭐 할 거냐? 예술이 철학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철학하는 예술. 그럼 왜 미술사가 끝났다고 얘기를 해요? 바로 이 미술, 우리가 아트 하면 떠올리는 아까 그 개념, 그게 언제 형성이 됐다고요? 모자르라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죠. 그 미술 끝났다예요. 그래서 이후에 벨팅은 이 책을 쓴 다음에 1997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벨팅 책은 하나도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요 책들은 번역이 돼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읽어보시고 이해는 전혀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빌트 und 쿨트라고 해서 이미지와 제의라고 번역을 하는데 그 책의 부제가 미술의 시대 이전의 이미지의 역사예요. 미술의 시대 언제? 미술이라는 개념을 탄생시킨 시대 언제? 모더니즘의 시대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도 이미지는 있었죠. 근데 뒷샤이 얘기했던 것처럼 언제부턴가 우리가 그거를 갖다가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미술이라는 개념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미술사를 봐왔다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론 우리가 미술,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들이 시공을 초월해서 항상 그 어떤 본질적인 그 자체의 원리나 의미, 가치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규정이 되어가는 거죠. 즉 이런 이미지들, 회화든 조각이든 지금 우리가 미술이라고 부르는 개념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에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게 각 시대마다 서로 달랐다는 거죠. 아까 봤던 것도 그냥 뭐 장르가 달라요? 똑같은 인물한테 표현의 방식만 다른가요? 아니면 이런 표현의 방식을 사용하게 된 건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한 목적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담토가 보기에 뉴욕의 현장의 미술들을 그냥 뭐 거의 매일같이 전시를 보러 다녔으니까 미술사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자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다른 영역의 활동들과 다르게 미술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본질을 찾아가는 목적을 위해서 내려간 그러니까 헤겔주의의 진보관을 헤겔주의자니까 그러한 변화의 자치로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부터는 다시 모방론, 재현론 이 가장 중요해서 외형적으로 외형을 비슷하게 가능하면 똑같이 모사하는 것이 그동안 미술의 목적, 픽처링하는 것이었다면 모더니즘 시대에서는 회화의 자율성 그래서 독립적이고 순수한 것으로서 내적인 문제 그러면 결국 형식의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각 대상물들 다 제거해버리고 아까 추상표현주의 같은 작품까지 규격이 됐던 거죠. 근데 컨템포러리 시대는 그걸 또 벗어나서 이제 회화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예술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그 사진이나 동영상 때문에 이런 사실을 알아냈다는 거죠. 그동안 페인팅을 픽처링과 동일시해왔다는 거예요. 르네상스 시대에. 그래서 페인팅은 이제 더 이상 픽처링 하지 않고 페인팅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모더니즘 회화는 바로 거기서부터 스스로 회화는 2차원, 뭐 조각은 3차원이라고 하는 물질적 조건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문학적인 내러티브도 다 뺐지만 그런데 이런 모더니즘이 확 무너져버리게 됐던 게 아까 그 팝아트가 등장함으로써 그동안 눈으로 형식을 파악하고 미감을 느끼고 관조라는 말에 벌써 본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랬던 미술이 이제 식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더니즘 미술은 끝났다는 거고 그 시대에 미술이라고 했던 그 개념 더 이상
이 컨템포러리 시대에 만들어진 작품에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미지들처럼 아까는 로댕의 이미지, 지금은 미켈란젤로의 이미지를 가져왔는데, 자, 얘가 원래 미켈란젤로의 다비드 상이 원래 여기에 놓이려고 했던 게 아니죠. 근데 지금은 여기에 소장이 돼 있어요. 지금 그 궁전 앞에 가 있는 건 모조품이에요. 근데 거기에 있든 여기 있든 미켈란젤로의 작업실에 있든 아니면 야외 뭐 조각공원에 있든 얘는 누가 봐도 어디서 봐도 작품이죠. 근데 얘는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요 상태에서 본다면 써오지 말걸. 요거 빼고 그냥 요 상태로 요걸 보면 얘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요? 판별 못하죠. 만약에 이게 실제 사물로서 슈퍼마켓 한 귀퉁이에 이렇게 제품이 쌓여있는 거라면 얘는 그냥 사물이죠. 근데 이게 이 공간이 지금 미술관 공간이에요? 작품이죠. 그럼 얘가 작품이냐 사물이냐를 구분하는 게 눈으로 봐서 얘처럼 우리가 그동안 알아오던 보아오던 미술이라고 하는 작품들을 보는 것처럼 판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얘가 미술이 되게끔 하는 건 뭐? 얘가 위치한 문맥과 공간이죠. 그래서 시지각으로 식별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작품들이. 특히 파가트가 그거를 갖다가 제시를 함으로써 엘리트주의를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예술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미술관에 놓였다고 다 미술이 되는 건 아니지만 바로 그러한 조건 하에서 어떤 의미 부여, 시대마다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예술 개념의 규정을 통해서 철학적으로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할 때 그게 미술이 될 수 있다는 거 하는 거고, 이제는 얘가 어떻게 생겼느냐, 전통적인 장르 안에서 다루어졌는 이런 문제로는 미술이 이제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현대 미술은. 그래서 그러한 해석은 특정한 시대와 문화적 상황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이 예전에는 미술로 간주되지 않았던 것이 모더니즘 시대의 미술이라는 이름으로 지각되고 감상되고 해석됐던 것처럼, 또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은 그것과의 별개의 어떤 조건, 그것을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미술사 지식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이 형성되는 미술계라고 하는 것이 필요로 하고, 그 조건 하에서 저것들은 미술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원래가 철학자, 특히 이제 분석 철학자였는데, 분석 철학은 언어를 이 철학의 대상으로 삼잖아요. 그래서 이 미학 안에서 예술을 예술이게끔 해주는 것은 그 자체를 뭐 그동안의 미학과 다르게 제도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예술 제도론을 주창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분석 철학회를 했던 그 오병남 교수님이 번역을 했던 그 조지 디키의 미학개론인가? 그걸 쓴 그 조지 디키하고 같이 특히 예술사회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현대 미학에서 중요한 예술 제도론을 주창을 해요. 이제 예술을 예술이게끔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감상하는 무엇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아까 저 브릴로 박스도 예술이라고, 예술관에 있으면 미술이 되게끔 해주는 그런 맥락과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것을 가능케 해주는 건 이제 걔 자체가 아니라 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일상적인 것의 변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형, 예전 같으면 형태가 변해서 사물의 형태가 변해서 압축 조각이 돼서 새로운 형태가 돼서 트랜스폼 했을 텐데, 이제 폼, 시각적으로 판별되는 폼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이제 영어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 예수의 변화산 사건, 그걸 트랜스피규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불어에서는 이거를 일상적으로 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특수 용어예요, 영어에서. 즉 일상적인 것이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라 트랜스피규레이션 된 거고, 그건 왜 성경 용어를 가져왔냐면, 시간도 없는데 얘기해야 되나? 우리나라에서 믿는 기독교하고 다르게, 원래 그 기독교에서의 본질적인 얘기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믿음으로 인해서 의인처럼 여겨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트랜스폼하는 거 아니에요. 의인으로. 우리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이 용어를 갖다 쓴 거예요.
형태가 트랜스폼돼서 예술 작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들로 하여금 예술 작품으로 간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예술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작품이죠. 왜? 사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은 미술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요 사진만 봐도. 못 가게 큰 막이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걸 예술 작품으로 여기고 그걸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하고 그래서 현대 미술이 무지하게 짜증나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솔루잇의 소고에서 용어를 가지고 온 개념 미술이라고 하는 것, 즉 언어적 착상, 즉 시각적인 형태나 형식이 아니라 언어적인 착상에 의해서 개념들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렇게 물질로 완결된, 그동안 우리가 보듯이 보아왔듯이 회화냐 조각이냐 설치냐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술이라고 규정하는 우리의 언어적이고 문자적인 어떤 아이디어와 착상 자체가 예술의 가장 중요한 모티브이자 그 자체로 예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져요. 눈으로 봐서 판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아까 단투가 얘기했듯이 철학하는 예술, 의미 부여하는 예술, 해석하는 예술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시간이 벌써 35분이어서 끝내야 될 시간인데다가 제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끝낼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420장 중에 반 했네요. 220, 120. 이 뒤에 개념 미술도 있고 이제 퍼포먼스 아트, 신체 미술 제가 아마 그것까지 가지고 왔을걸요. 그리고 이제 사실 대지 미술, 공공 미술 거기다가 독일식 표현주의 그다음에 내가 형상의 복귀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글로벌리즘 이런 거는 전혀 그래서 모바트, 하이퍼리얼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뉴미디어도 있고 빼고 넘어갈까요? 아니면 차라리 뒷부분을 조금 더 할까요? 지금 직답이 어려우시면 대개는 그렇죠. 속으로 네가 알아서 해. 근데 저는 굉장히 민주적인 사람이라 나중에 혹시 담당하시는 장영애 선생님께 또 어나운스 할 게 공지할 게 있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시면서 나중에 이제 의견을 전달해 주시면 더 많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다뤄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자세하게 했죠. 빨리 하다 보니까 가끔 방언을 하고 그러는데 말이 너무 빨라져가지고. 네. 하여튼 오늘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그러면 그냥 그 이후에도 조금 더 흐름을 보고 시간이 남으면 이제 약간 몇 가지 주제들을 이렇게 쟁점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걸로 하면 어떨까요? 그게 더 낫겠죠. 네, 그럼 그렇게 결정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굉장히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았던 것 같은데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코로나가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건강하게 지내시면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